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저희 2021년 9월에 시행이 되었던 5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급 급수는 여러분들 문항이 몇 개 나오죠? 바로 32문항이죠. 이 32문항 중에 앞에 5개의 경역신과 ERP 문항은요, 하나당 배점이 2점이에요. 그래서 5문항이니까 전체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1급 급수들은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요. 주관식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4점 배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를 틀리면 굉장히 합격선에서 막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이 경역신과 ERP 파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강의도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같이 기출문제 앞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5문항에 대한 경역신과 ERP 풀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물류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물류에 대한 객관식 문제들은 3점 배점, 그리고 주관식이 배점이 높다 그랬죠? 4점 배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식도 놓치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관식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은요, 여러분들 이론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해서 이 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주시고요. 실무는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역시나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론 강의 설명해 드리고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영혁신과 ERP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이 경영혁신이 ERP다라고 한다면 경영혁신에 대한 ER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하나당 2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2점짜리니까 틀려도 될 것 같아. 내가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 저희 무료 강의 있으니까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1급은 주관식도 있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점수를 잃으면 금세 합격선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신과 ERP 5문항 10점을 반드시 꼭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나오는 기출문제 본인이 시험 보러 가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패키지를 실제로 설치하고 추가 개발을 할 건지 수정 보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4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분석 단계, 그 다음이 설계, 그리고 구축, 구현,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분석 단계다라고 하면 제일 시작점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as is 분석이라고 해요. 이런 분석을 하는 걸 가지고서 분석 단계라고 하죠. 자, 언뜻 보면 지금 패키지를 설치하니까 뭔가 구축이거나 혹은 구현 단계일 것 같다라고 해서 후반부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To be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즉,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을지를 아직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To be 프로세스를 도출한다라고 하면 설계 단계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ERP 왜 도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재고 관리를 좀 잘하고 싶어. 현재 재고가 몇 개 있고 언제쯤 재고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언제쯤 재고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화시켜서 보고 싶어. 이런 재고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ERP를 도입할 수 있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화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서 누구나 그 데이터를 찾았을 때 누락되는 것 없이 내가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쇄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 유연성, 극대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율적이고 유연성이 있다라는 게 가둬두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자, 이거는 실제로 ERP 도입 목적에 대한 학습이 없었어도 여러분들 문장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자율적이다, 유연적이다 라는 단어와 폐쇄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럼 ERP는 뭐냐?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구현으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다까지 ERP를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ERP 아웃소싱이다 라고 하는데 ERP를 구축할 때 우리 회사 내부에다가 이 ERP 개발과 관련된 개발자들을 모두 다 채용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직접 ER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늘 일정하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 그 정도 규모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ERP 도입을 포기해요? 아니죠. 이 ERP에 대해서 정말로 잘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웃소싱이다. 밖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고용해서 맡기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ERP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죠. 왜? 우리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 근데 외부에 아주 전문가들 ERP 구축을 아주 여러 번 해본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를 도와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죠. 자,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굳이 회사 내에 다 일일이 채용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서 오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T 아웃소싱 업체의 종속성, 즉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 틀린 단어입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웃소싱 업체가 나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연스럽게 의존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존을 하는 것이 결코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내 회사를 잘 운영하고 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아웃소싱 업체의 말만 듣고서 모든 의견을 아웃소싱한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업체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요, 장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를 고용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모든 의견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ERP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웃소싱 업체에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퇴사를 했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애매하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의존성을 가지지 않고 회사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관리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보조.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가들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내부인들로서 구성이 되어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기술력 부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ERP의 장점이나 효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고 해서 최고의 뭔가 선진화된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2번이 정답이었는지 볼까요? ERP 시스템 구축 후 업무 재설계. 자, BPR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를 바꿔버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 엎는 행위를 하는 건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ERP는 굉장히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화된 프로세스에 맞춰서 오래된 낡은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들을 여기에 맞춰서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ER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BPR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BPR을 먼저 진행하고서 ERP 도입을 그 이후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ERP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업무 재설계를 한다?
이런 비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 ERP를 구축하기 전에 우리는 업무 재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재설계된 업무를 바탕으로 ERP를 구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문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갑니다.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증적인 방법론.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BPR을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자, BPR을 체크하신 분들은 뭐예요? 아, ERP 시험 그냥 암기하신 거죠? ERP에 대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영어에 보기에 BPR이 있으면 무조건 BPR이 정답이야. 이렇게 학습을 하셨으면 이 문제는 틀리셨을 거예요. 자, BPR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시 엔진, 심장을 다시 바꿔 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격하고 급진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자, 프로세스를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줄 때는 이렇게 BPR이다 라고 해서 리엔지니어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improvement다라고 해서 B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적이다 라고 하면 improvement BPI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진적이다 라고 하면은 re-engineering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물류 1급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측은 유효 수요와 그 다음에 잠재 수요를 모두 다 가지고서 수요를 예측합니다 라고 하죠. 유효 수요는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구매에 대한 의사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유효 수요로 집계를 하게 되고요. 잠재 수요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아직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효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우리 집에 오늘 샴푸가 똑 떨어졌어. 내가 샴푸를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효 수요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샤넬백을 가지고 싶어. 근데 나는 샤넬백을 가질 만큼의 아직 월급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그냥 가지고 싶어. 네, 이런 것들은 잠재 수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잠재 수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재 수요는 구매할 가능성이 있거나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에 수요이다. 자, 잠재 수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아직 나는 샤넬백을 언제 사라고 할지 구체적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뭐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보다 난 샤넬의 로고가 너무 좋아. 샤넬의 정신이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건 잠재 수요란 말이에요. 언젠가 로또가 된다면. 근데 지금 이거는 언젠가 로또가 된다면이 아니야.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계획도 있고 오늘 저녁에 마트 가서 사야지, 혹은 내가 오늘 인터넷으로 구매를 주문해야지, 이러한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 있는 거, 이런 건 유효 수요라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미래 수요에 대한 완벽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맞아요. 항상 수요는요, 예측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더라. 늘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이며 소비자들의 마음과 계획은 늘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늘 바뀔 수 있는 변동에 대한 오차가 있죠. 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요, 당장 오늘 예측하는 건 그래도 오차 범위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산 장사야. 오늘 비가 와.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은 하루에 평균 100개씩 팔려. 그럼 오늘도 100개가 팔릴 거라는 걸 알죠. 근데 1년 동안 우산이 얼마나 팔릴까?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 나는 1년 동안 며칠에 비가 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고요. 기간이 짧으면 오차가 조금은 줄어들더라, 적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가 높아진다. 자, 일반적으로 영원한 속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영원한 속성이 없는
즉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자산들, 영속성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 경우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죠. 토지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건물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혹은 차량을 비교했을 때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깎여가고 있고 혹은 뭐 오래된 모델일수록 이렇게 뭐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가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처음 물류 첫 시간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 7번 갈게요. 다음 중에서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다른 전문가 의견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자, 우리는요,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견을 취합하는 정성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요를 예측하는 정량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즉 정성적 방법에 대한 수요 예측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수치화시켜서 숫자를 가지고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 이동평균법, 회귀분석법, 지수평활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숫자를 이용하는 정량적 방법이고요. 정성적 방법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델파이법이 보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했다기보다는 이 정성적 방법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전문가 혹은 중역 의견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패널 동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냥 읽으면 대충 그 단어를 통해서 아,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구나. 아, 우리 이사진들이나 대표이사가 모여서 의견을 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델파이법은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뜻이 와닿지 않으니까 델파이법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어요. 이 델파이법이 뭐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의견을 한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혹은 이런 신제품이 나왔는데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이 각계 전문가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럼 그들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서 의견을 주십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제가 받아봤더니 평균적으로 이러한 수치화가 나왔더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중간으로 합쳐지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델파이법이에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제품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기의 예측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거의 1년에 6번의 시험이다 라고 하면 4번 이상은 꼭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을 텐데요. 이 연간 고정비, 이 고정비를 뭐로 나누면 공원 이익률로 나누면 돼요. 공원 이익률이 뭐예요? 라고 하실 텐데요. 공원 이익이라는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요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게 공원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변동비에서 판매 가격에서 10만 원에서 5만 원에 변동비를 차감한 나머지 5만 원이 공원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이 공원 이익을 전체 이 판매 가격 매출액 단위당이니까 단위당 매출액 중에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하게 되면 공원 이익률은 0.5 혹은 50%가 공원 이익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정비는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을 나누기 0.5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면은 얼마가 나온다?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00만 원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제조원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더해준 거 이런 제조원가. 자, 제조원가에다가 이 제조기업의 영업비와 그 다음에
이익을, 제조기업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면 도매업자가 사가는 도매 매입원가. 자, 이 도매 매입원가에다가 도매업자도 자신의 영업비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면 이게 바로 도매가격. 이 도매가격이 바로 누가 구매한 가격이겠어요? 소매업자가 구매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도매가격이다라고 하면 소매업자가 매입한 원가일 텐데요. 이 소매업자 매입 원가에다가 뭐를 붙이면 소매업자의 영업비와 그 다음에 소매업자의 이익을 붙이면 이게 바로 소매업자가 판매하게 되는 9만 원의 소매 가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소매 가격 9만 원이 나오기까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주어진 가격 구성 비용을 이용해서 계산한 소매업자의 소매 총 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소매 총 이익이다. 요 소매 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소매 매입 원가가 그러면 6만 원이다 라고 나왔고 도매 가격으로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지고 영업비가 더해지고 이익이 더해줘야 되죠. 근데 자료 안에 영업비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영업비가 없는 거구나. 주어진 구성비용만 가지고서 하라고 했으니까 영업비는 제로이고 이익이 붙여져서 9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매에 대한 매입 원가를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비는 제로였고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소매 가격 9만 원이 나와야 되니 이 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3만 원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 가격 9만 원에 도매 가격 6만 원을 차감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만약 이 정보 안에 소매에 대한 영업비가 있었다면 이 소매 가격에 도매 가격을 차감하고 영업비까지 차감을 하셔서 그래서 나머지가 이익이다 라고 하셨겠지만 이 영업비가 제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익 3만 원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A사는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자금 조달 기간. 자, 이 자금 조달 기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암기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 가지고서 꼭 기억해 주세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하고서 그 외상값이 들어오는 기간이죠. 여기에다가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즉,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던 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는 차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재고 회전 기간, 즉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다 라고 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이런 기간들은 20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매입채무 지급기간은 반대로 차감해 주시고 재고에 대한 회전기간을 더해서 구해주는 게 바로 자금 조달 기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100일에서 80일을 차감하시면 20일이 남겠고요. 거기에 20일을 더하니까 40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0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 11번 바로 주관식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도 사실 처음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요. 자, 다음 보기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그래도 너무 친절한 문제예요. 하나는 A,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번 회차도 그런 문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정답은 한 가지만 쓰시면 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완전 경쟁 상황의 시장에서는 이미 제품의 가격이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팔 수 있도록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높은 가격을 매겨봐야 그 물건 안 사고 다른 거 사니까 다들 최소한의 가격만 받고서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최저 가격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가격 할인을 통해서 내 물건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격 할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판매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아닌 뭐에 대한 바로 비가격 경쟁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판매량이나 매출은 높여야 되겠죠. 이러한 비가격 경쟁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우리 회사 제품에 광고를 많이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깎진 않아요. 그냥 광고를 해서 우리 회사 물건의 이미지라든가 노출 정도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제품에 대한 차별화, 판매 계열화 등 이런 가격 외적인 면에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가격 유지 정책은요. 이렇게 비가격 경쟁도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있죠. 리베이트라는 방법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이 비가격 경쟁과 리베이트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 회차는 리베이트가 정답이 되는 주관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떤 회차는 지금처럼 비가격이라는 단어를 내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회차는 비가격과 리베이트 두 가지가 모두 다 주관식에서 답을 쓰도록 이런 가격 유지 정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12번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해서 뭔가 아까랑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사의 연간 총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려고 한대요. 아까는 단순하게 자금 조달 기간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연간 총 여신 한도를 설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자사의 연간 매출 채권 한도액을 산출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매출 채권 한도액, 연간 매출 채권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고요. 이 연간 매출 채권 한도액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매출액의 자금 고정률이요. 그러면 이 자금 고정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앞에서 자금 조달 기간 이야기했었잖아요. 365분의 자금 조달 기간 이렇게 하시면 요게 바로 자금 고정률이 나와요. 그럼 자금 조달 기간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 300일 마이너스 지급 기간 25일 플러스 재고자산 회전기간 90일 이렇게 더해주시면 자 여러분들 계산기를 들고서 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390에 25를 차감하시면 365. 자 문제를 쉽게 푸시라고요. 요 자금 조달 기간을 아예 365로 알려줬어요. 그럼 365일 중에 365 그러면 1이 되겠네요. 자금 고정률 100% 1. 자 그럼 매출액 30억 원에 곱하기 1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30억 원의 매출 채권 한도액, 연간 매출 채권 한도액도 매출액과 동일하게 30이더라. 이렇게 해서 30이라는 숫자를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답을 기재할 때 단위, 억 원은 생략하고 숫자로만 기록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0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30이라는 숫자만 여러분들이 보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3번입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K무역은 월말 마감 차월회수. 요것도 일반적인 경우랑 요 월말 마감 차월회수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10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10월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월 9월에 외상 매출금 잔액과 당월 10월에 매출액 그 다음에 10월 당월에 회수액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구해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월말 마감 차월회수다 라고 하면 8월 달에 외상 매출금을 9월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전월 당월이 10월이면 전월은 9월이죠. 그 전전은 8월이죠. 그래서 8월에 외상 매출금 잔액. 그래서 보기에 8월 외상 매출금 잔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8월에 외상 매출금 잔액 3억, 10월에 외상 매출액 2억. 외상 매출 회수액이 아니죠. 자, 10월에 매출액 5억. 그 다음에 10월 달 당월에 회수액 2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8억 중에 2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자, 단위, 퍼센트는 생략하고 숫자로만 기입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퍼센트로 환산하려면 100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2 나누기 8 해보세요, 여러분들. 2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와요? 0.25. 0.25에 100을 곱하시면 25%다. 근데 퍼센트는 답 안 써도 되니까 숫자는 뭐? 25. 25가 답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에도 0.25라고 쓰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단위, 퍼센트로 쓰는 거. 근데 요거 퍼센트 생략만 하라고 했지 답을 0.25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환산한 다음에 우리가 퍼센트 표시를 제외하고 25라는 숫자만. 그래서 25%였던 거죠. 자,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미국 공급망위원회에서 제안을 성공적인 SCM을 위한 기준, 효율적인 공급망 설계, 구축으로부터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건 공급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모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망 가지고서 공급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것을 조달하는 걸 고민해보고 그리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마지막 반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운영 모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SCOR이다 라고 해서 공급망 운영 참고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자, 물류센터에 보관하지 않아요. 당일 입고 당일 출고해요. 자, 그렇게 당일 입고 당일 출고니까 24시간 이내에 직송하죠. 우리가 이걸 얘기했었어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물건들이 가야 되는 차량에 태워서 바로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차량을 가지고서 왔던 물건들을 작은 차량으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공간이지 이것을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곧바로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크로스되어서 나간다라고 해서 크로스 도킹이다 라고 하죠. 크로스 도킹이다. 그래서 CD가 됩니다. 자, 24시간 이내다. 이런 단어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크로스도킹이라는 걸 충분하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QR이다 라고 하면 신속 대응이에요. 신속 대응. 그 다음에 CMI다 라고 하면 공동 재고 관리예요. I가 재고예요. 재고. C는 같이, 코 매니지드. 그 다음에 CRP다 라고 해서 continue. 계속해서 재고를 보충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QR, CMI, CRP, CD 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에서 24시간 이내다 라고 하면 크로스도킹이다 라고 해서 CD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 크로스도킹은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주관식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글로서 크로스도킹 이렇게 쓸 줄도 아셔야 되겠고요. CD라는 약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 요소 중 재고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거점 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물류 창고 거점 수를 늘리면 재고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거점 수가 많지 않을 때, 창고가 많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창고에다가 물건을 꼭 2개씩만 놓기로 했다. 그럼 창고가 하나예요. 그럼 2개의 재고만 필요하죠. 근데 창고가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당 2개씩 총 4개의 재고가 필요하고요. 창고가 또 하나 늘어나면 6개의 재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거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고의 비용은 같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폭이요. 무한대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엔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나중엔 재고 비용이 거점 수가 늘어나도 조금은 감소하게 되죠.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고 비용과 물류 거점수는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책에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로 변동에 대비한 안전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다. 자, 우리가 재고를 많이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재고 비용을 늘리는 경우들은 계속해서 변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재고, 미리미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변동이 거의 없을 때는 하나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변동이 많아서 들쑥날쑥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재고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전재고 수준을 많이 높여놓게 될 겁니다. 그럼 재고 비용도 높아지겠죠. 자, 물류 거점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류 거점수에 따라 증가한다라는 그래프라면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재고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하는 이렇게 혹은 완만히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류 거점에 보유하게 될 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이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고의 유형 중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운전에 필요한 자재로 소비자재와 설비용 자재로 구분하기도 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재다, 설비용 자재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모성 자재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한다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목재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도 있어야 되겠고 못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가구 회사의 옆에 뭐 톱에 대한 톱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모성 자재로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성하지는 않는 건데 그래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소비자재다, 설비용 자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소모성 자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송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운송 계획, 수송 계획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수송에 대해서 거점의 숫자와 거점 수와 그 다음에 운송, 수송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처음에 거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의 물류창고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하나의 물류창고에서 전국을 다 배달하려면 거리에 따라서 비용도 엄청 늘어났겠죠. 엄청 많은 상태일 거야. 근데 서울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에서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야 되는 걸 이제는 부산에 있으니까 중간 지점까지는 서로가 맡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점 수가 늘어나니까 서로 운행하는 거리는 짧아지게 될 거예요. 거점 수가 중간에도 생겼어요. 그러면 3개의 지점이 생겼다면 이제 점점점 그들이 배송해야 되는 거리는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운송 비용이 많았지만 거점 수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운송 비용이 문제는 거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다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운송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차량이 과도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거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비용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아까 거점 수를 가지고서 볼 때 운송 비용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재고 비용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재고 비용은 아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었죠.
요게 재고 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게 운송 비용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있겠죠? 2번 보기에 재고 비용이 클수록 운송 비용도 커집니까? 아니죠. 거점 수가 많아지면서 재고 비용이 늘어날수록 되려 운송 비용은 줄어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었어요. 자, 나머지 볼게요. 운송 계획의 목적은 최소의 총 비용으로 고객 만족을 최대한 높이 하는 것으로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당일날 쿠팡처럼 배송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산에 물류창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이렇게 단계마다 다 물류창고를 하나하나씩 지역마다 가지고 있어야 고객들에게 빠르게 하루 만에 운송을 진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생기지 않는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과도하게 물류창고를 막 10개씩 만들거나 그러지는 말고 적절한 수준의 물류창고 거점 수를 유지하면서, 즉 재고 비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 접점을 찾아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배송은 소량의 물품을 지역 물류센터로부터 고객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 그래서 우리가 뭐 배송이다, 수송이다, 운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배송, 우리가 배송기사님 연락 왔어요. 택배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단어를 배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주 소량의 물품을 우리 집으로 가져다주는 이런 전달하는 활동을 배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운송 서비스는 비용 이외의 속도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자, 19번입니다. 재고자산 기록 방법. 재고자산 기록 방법은요, 계속해서 재고가 판매될 때마다 이 판매되는 재고를 체크하는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반면 실질재고조사법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판매될 때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영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실제 수량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재고 무엇이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 계속기록법은 기초재고에 단기에 매입한 재고가 있다면 판매한 재고를 계속해서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판매한 재고를 계속해서 장부에 기록하다 보면 그럼 나머지가 기말재고로 남아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에 10개의 재고가 있었고 단기에 90개의 재고를 매입해서 총 100개의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70개를 판매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30개가 기말에 남아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창고에서 가서 보면은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는 20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어디 갔지? 10개는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을 하거나 이렇게 감소되거나 혹은 마모된 상태에 손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계를 하지 못하고 모두 다 기말에 재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은 재고의 뭐에 대해서 이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서, 즉 우리가 기말 재고 수량에 감모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어 매출이익이 크게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재고에 대한 감모 손실이 단기 매출 수량으로 간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재고는 여러분들 10개, 90개의 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하면 지금 재고에 대해서 몇 개로만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개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20개로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어디로, 이거는 판매된 거는 그럼 실제 70만 판매되었지만 사라진 재고 때문에 요 기말이 20개로 집계가 되니까 판매가 70이 아니라 80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가 과도하게 많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단기 매출 수량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요 판매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가 70이 아닌 80으로
과대평가되고요. 이렇게 원가가 크게 기록이 된다면 전체 판매액, 매출액에서 요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을 나타내게 되는데 요 원가, 비용을 크게 잡다 보니까 이익은 작게 잡힐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모손실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한다면 계속기록법에 대해선 감모손실이 10개가 있었다면 그 10개가 기말재고에다가 감모손실 10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이 감모손실에 대해서 기말재고에 반영을 못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관련해서 원가가 과소평가가 되고 왜냐? 여기서 지금 보면 기말 재고가 실제로는 20개가 남았으니까 뭐 판매가 80이다.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가 되어야 되는데 매출 원가 70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가가 작게 잡힌 만큼 이익은 커지는 거. 그런데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을 쓰게 되면은 감모된 손실 모두 다 기말재고에서 빠져버리게 되니까 다 매출원가로 집계가 되니까 반대로 매출원가가 크게 잡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감모손실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운송수단에 대해서 나왔어요. 운송수단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항공, 비행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선박 이것도 있고 그 다음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하는 재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공, 선박, 차량, 파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때요. 철도도 있죠. 네, 철도까지. 자, 화물의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자, 매우 빠른 거는 뭐가 제일 빠를까요? 차량도 있고 선박도 있고 철도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건 역시나 단연 누가 제일 빠르다? 항공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항공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화물 차량, 철도, 선박, 항공, 파이프라인 등으로 구분할 때 라고 했으니까 비행기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항공이라고 꼭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화물의 손상이 적고 포장이 간단해서 포장비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납기가 급한 긴급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문제일 것 같아요. 화물 안전 운송을 위한 포장 비용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뉴스에서도 간혹 이렇게 보지만 컨테이너에 넣고 또 싸고 또 싸고 계속해서 많이 싸죠. 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운송기간이 길어요. 왜? 배로 미국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 운송 중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화물의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대요. 이건 이제 뭐 태풍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것들 모두 다 선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중 구매 관리 목적 5가지 OR. 그래서 저희 OR에 대해서는 저는 영어로 그냥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Right vendor, 그래서 구매처 선정, 그 다음에 right quantity, 수량, 그 다음 뭐도 있어야 돼요? 퀄리티도 있어야 돼요. 질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right price, 마지막 right time 이렇게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관리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적절한 구매처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량, 좋은 수량, 내가 원하는 수량을 정확한 수량, 약속된 수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수량만 문제가 아니라 질도 우리가 잘 맞춰줘야 되겠고 원하는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구매 가격 결정 방식 중 비용 중심적 가격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우리가 판매 가격
혹은 그 물건을 제조하는 비용 이런 걸 가지고서 가격을 결정하는 걸 비용 중심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익을 덧붙여 나가는 가산이익률, 그 다음에 판매비와 변동비, 고정비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목표 투자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용 중심적입니다. 자, 하지만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비용, 그 다음 하나는 구매자가 생각하는 가격,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자. 그래서 거래처 혹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얼마에 선정하고 있는지, 혹은 입찰 방식으로 인해서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우리에게 얼마의 가격의 물건을 조달해 줄 건지, 이런 경쟁자 중심의 가격 결정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비용 중심적인 거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각가치는 구매자가 내가 그 물건을 위해서 얼마의 가치로 느끼는지,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은 일반적인 구매 절차. 자, 우리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물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료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재료 좀 사주세요 라고 이 사내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 등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이 물건을 우리에게 잘 줄 수 있는 업체가 누구인지 제가 공급자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자, 공급자 파악을 했어요. 그럼 공급자 파악을 잘했으면 어떤 업체가 어떤 물건을, 어떤 등급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런 업체들에게 견적을 의뢰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물건은 얼마이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지, 납기는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급자들에게 다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들을 견적이라고 하고요. 자, 견적 내고 나면 견적서가 쭉 오겠죠. 공급자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견적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내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업체가 좋겠구나. 요 업체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합시다 라고 하죠. 그럼 그 업체에 가서 뭐예요? 물건 주세요 라고 계약서 쓰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썼다고 해서 당장 물건을 보내주는 건 아니죠. 이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언제까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발주를 넣겠고요. 발주 넣고 나면 이제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거고, 물건 들어왔다고 해서 덜컥 내가 회사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입고 절차, 그 다음 구매 결과, 내부 통보, 구매 대금 결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1번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쭉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건 암기한다기보다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 24번. 본사에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사업장별로, 지역별로. 우리 왜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본사에서 구매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지점별로 각각 근처에 있는 가까운 시장에서 구매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본사에서 집중 구매하게 되면 이 구매 파트, 구매 부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구매 부서에서 구매 가격도 다 여러 업체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공급자도 누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구매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자, 이런 건 거대한 그룹이 본사에서 한꺼번에 집중해서 구매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장별로 하나의 사업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매팀이 따로 없어요. 내가 구매할 수도 있고 제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근처에 가서 구매해 오는 거죠. 근처에서 구매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오게 되는 비용이 절감되죠. 왜? 내가 바로 우리 집 앞에 계란 가게가 있는 거야. 계란 가게에서 계란을 사오면 운송비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한꺼번에 가져다 준다면 본사에서 아무래도 차를 타고 오면 화물 운송 비용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긴급수요. 내가 지금 당장 계란이 떨어져서 토스트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계란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오늘 장사는 접어야 돼. 자, 하지만 우리 집 앞에 계란 장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사올 수 있잖아요. 긴급수요의 경우 유리하죠. 사업장별로 구매하면. 그리고 구매 기간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까지는요. 사업장별에 대한 장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본사 집중 구매 방식에서의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장, 요거는 본사 따로따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괄호에 어떤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자, 판매자의 자기 판단으로 가격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장성을 가진 책, 화장품,
자, 여러분들 도서정가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서정가제. 그래서 책이 나오면 도서정가제, 정가로 구매하는 거구나. 정가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용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 자, 여러분들이 이 제조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주관식이라서 틀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자, 제조원가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 직접 경비 요 세 가지를 더해서 제조원가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더하면 4만 원, 3만 원, 만 원 해서 8만 원밖에 답이 안 되죠. 근데 정답이 공개된 걸 보니까 8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9만 원의 정답이 공개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그랬을까요? 오류 아니냐고요? 네, 오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제조원가다라고 하면 교재에도 있지만 직접 재료비뿐만 아니라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에 마지막 제조간접비까지 이렇게 더해야지만 제조원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정보에는 직접 노무비가 빠져있죠. 직접 노무비가 빠져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노무비는 무조건 0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료가 모두 다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직접 노무비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판매 원가라는 정보와 판매 관리비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 판매 원가는 제조원가에 플러스 무엇을 하게 되면 판매 관리비를 하게 되면 판매 원가다. 이렇게 교재에도 있어요. 오유, 처음 봤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뿐이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매 관리비가 3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 판매 원가가 12만 원이니까 제조원가가 9만 원이구나. 이 안에 지금 직접 노무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아마 직접 노무비에 대한 정보도 10,000원이겠구나. 그래서 4만 원, 3만 원, 만 원 해서 9만 원의 제조원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제조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이 판매 원가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자,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요건. 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과세 물건에 대한 가격도 있겠지만 요 과세 물건 가격에 세관이 부담하라고 하는, 징수하는 요 관세가 있겠고요. 그 관세를 모두 다 이제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걸 우리 납세 의무자인 누구? 사업자에게 가져갈 거예요. 자, 하지만 과세 당국은 관계가 없죠. 과세 당국은 뭐 대한민국이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은 신용장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자, 개설 의뢰인이다 라고 하면 사실 개설 의뢰인은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수입하는 사람. 수입자가 개설 의뢰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은행. 이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 좀 개설해줘요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출자가 있어요. 수출자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계약을 하고 나서 수입자가 신용장 좀 개설해 주세요. LC 개설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개설은행이 알았어 개설해 줄게 라고 하고서 통지은행에게 야, 우리 수입자 고객이 신용장 좀 개설해 주라고 하더라. 신용장 개설됐어. 너네 수출자한테 알려줘 라고 해요. 그래서 통지은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설이 되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수출자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준비해서 선박회사에 물건을 보내죠. 선박회사에 물건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화증권이라는 걸 받아와서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나 물건 보냈으니까
돈 좀 받아다 줄래? 라고 하죠. 그러면 이 통지은행은 이제 우리 수출자님께서 물건 보냈다고 하고 이렇게 선화증권 가지고 왔어. 돈 달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하죠. 그럼 돈 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 LC를 개설한 은행은 수입자에게 선화증권을 보여주면서 선화증권 도착했어. 너네 지금 이거 가져가려면 돈 줘야 돼. 라고 하죠. 그럼 수입자는 돈을 지불하고 선화증권을 가지고 가서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물건을 찾아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개설은행은 돈을 받아서 다시 통지은행에게 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해 봤는데요.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업자이고요.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자.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죠. 자, 발행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내도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송부하거나 교부하는 은행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발행은행이요. 이 신용장을 발행한 사람 개설은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발행은행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은 신용장 개설한 은행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통지은행이겠죠. 통지은행이다 라고 해서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내도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가져다 주고 송부하거나 교부하는 은행, 이런 걸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은행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자, 29번입니다. 사전 송금 방식에 해당한대요. 자, 그 다음에 수출자가 대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을 한대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이 선적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서류가 먼저 생기기 전에 뭐부터 받아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자마자, 오더를 받자마자 바로 현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여기서 서류가 나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물건을 만들기 전부터 오더 받으면 돈부터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용을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수입자가 계약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돈을 다 미리 주는 거죠. 아, 너네 나랑 지금 처음 거래하지? 나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먼저 돈 줄게. 주문할게. 돈 줄게. 이제 물건 보내줘. 이렇게 오더 있자마자 현금이 가는 것. 주문불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연불이다라고 하는 건요. 디퍼드 해가지고 나중에 선적 서류가 도착해도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줘. 선적 서류 가져다가 이제 너네가 먼저 물건 찾아서 팔고 나서 회수된 돈으로 그때 돈 대금 주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나중에 이제 후불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현물상환불. 물건을 보고 나서 대금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업자가 수입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가 물건을 배송해서 수입자 있는 곳에 가서 물건 까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 대리인이 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수출자 대리인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 수입자가 와서 물건 좋아, 물건 오케이, 나 이제 대금 지불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자가 있는 나라까지 물건을 보낸 다음에 물건 까고 거기서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서류 상환물은 이제 서류가 갔다라고 하면 서류 갔으니까 물건 보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중에 주문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캐시 위드 오더에 대한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상업송장. 송장도 반드시 필수 서류거든요. 그래서 필수 서류에 대한 설명.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 화물의 계산서예요. 계산서. 상업송장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건을 실었다. 그 물건은 얼마짜리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내용에 대한 명세. 수출자가 작성해서 환원 및 다른 선적 서류들과 함께 수입자에게 보내는 필수적 서류라고요. 자, 그다음에 거래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환원의 발행 금액과 상업송장의 총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내가 상업송장에 있는 돈을 받는 거라니까? 그럼 받으려면 환원의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수입 상품의 내용과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수입 통관 시 세관 신고의 증명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제시된 총 11가지 조건 중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도 단계를 밟아서 이야기했었는데 자,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를 약어로 얘와 같이 직접 기입하래요. 자, 운임, 프레, 인도 조건. 자, 운임을 포함해서 인도한대요. 코스트에 대해서 내가 뭐까지 해서 운임까지 같이 진행을 한대요. 자, 이거 운임 포함 인도 조건 딱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답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프레이즈다 해서 FR까지 이렇게 CFR 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좀 더 볼게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요. 운송의 비용을 부담하며 그 다음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합니다. 화물이 시작된 시점부터 손상과 손실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주죠.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CFI가 아니라는 거죠. 인슈런스 없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을 자신을 위한 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한대요. 이 관세 환급을 해주려면 정확한 그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환급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표가 있으면 좋겠죠? 급여도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갈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나중에 정확한 소득세액이 나오지만 매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 몇 명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면 어느 정도의 소득세를 징수해 줍니다 라고 하는 간이 세액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무역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위한 제도로서 간이 정액 환급표라는 거. 환급을 어느 정도 해줄까? 요 정도 수출을 했다면 요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환급은 수출 물품 제조 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 건별 관세 등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일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거 대략적이다라고 해서 간이정액. 환급은 원재료 수입 단계의 납부 관세 등을 증명과 소요랑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간이정액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내가 이 물류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다 들었구나 라고 손 놓고 이렇게 다 했어 훌륭해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언제나 항상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